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행복한 결혼식을 앞둔 30대 예비 신랑입니다. 누군가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한 도약인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있다 보니 만감이 교차하고 평소에 하지도 않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어릴 때 있었던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제 성격이 밝은 편이라 다들 제가 인생을 아무 걱정 없이 순탄하게만 살아온 줄 아세요. 학벌도 좋고 번듯한 직업에다 매사에 웃는 얼굴을 띠고 있으니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곤 했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처럼 저 또한 겉모습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저도 어릴 적 다른 친구들이 겪어보지 못했을 많은 것들을 겪어오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당시엔 엄청 힘들었지만 커서 이렇게 돌이켜보니 만약 그때가 없었다면, 정말 순탄하게만 자라왔다면 제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를 반듯하게 클 수 있게 만들어준 저의 어릴 적 추억들을 이곳에 잠시 꺼내보려고 합니다. 저는 부유하지도,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은 지극히 평범한 가정 속에서 자랐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가족밖에 모르시는 분들이셨고 늘 사랑으로 저를 보살펴 주셨어요. 저희가 부자는 아니었지만 넘치는 정으로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부자였던 가족이었죠.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웃음이 끊이질 않던 저희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됐을 무렵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온 우편 때문이었어요. 당시 저는 방 안에서 자고 있었는데 아침부터 거실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평소 부모님께서 잘 싸우지도 않을 뿐더러 어머니가 화내시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리 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놀라서 자다가 거실로 뛰쳐나갔어요. 어머니 발밑에는 서류 봉투가 떨어져 있었고 어머니 손에는 사진 몇 장이 쥐어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손에 든 사진을 흔들면서 아버지께 따지고 계셨어요. 당신, 이게 뭐예요? 이 사진들. 이거 다 뭐냐고요? 옆에 있는 이 여자는 누구예요? 당신 설마 그동안 딴 년 만나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 맞아. 안 그래도 나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말하려고 했어.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였는데 잘 됐네. 이렇게 알게 된 거 우리 이혼하자. 진짜 미쳤어요? 저 절대 이혼 못 해줘요.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줘요? 당신 지금 제정신 아니야.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떻게? 우리 더 이상 재질 끌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이혼 도장 찍자. 계속 이렇게 살아봤자 서로한테 좋을 것 없잖아. 안 그래? 아니요. 전 절대 이혼 못해요. 나 버리고 딴 년이랑 잘 사는 꼴? 저 절대 못 봐요. 저랑 살기 싫으면 그냥 당신이 이 집에서 나가요. 나가는 건 안 말릴 테니까. 아버지는 어머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안방에 가서 짐을 챙기더니 그대로 집을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당시에 아무리 어린 나이였다지만 아버지께서 저와 어머니를 버렸다는 걸 모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짐을 싸서 나가는 뒷모습을 보다가 문이 완전히 닫히고 나서야 들고 있던 사진을 내팽개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우셨어요. 저는 도대체 무슨 사진인가 싶어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조심스럽게 제 쪽으로 끌어당겨서 봤는데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마주보고 앉은 게 아니고 나란히 앉아있는 그런 사진이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두 사람 앞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왜 저렇게 앉았는지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했고 이게 진짜 불륜이 맞나 의심이 들었어요. 왜냐면 뒷모습만 찍혀서 여자 얼굴은 보이지가 않았고 아버지 얼굴만 비스듬하게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살짝 보이는 아버지 표정이 연애하는 사람치고는 그리 밝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직접 그렇다고 하니 바람 피운 게 맞는 거겠지 했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집을 나간 뒤로 끝까지 저희 곁에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바람나서 도망간 이후로 늘 술만 마시며 세월을 보냈어요. 저희 가정은 그날 이후로 웃음소리는커녕 평범한 대화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죠. 어머니가 술잔을 기울이는 소리와 흐느끼는 소리만 집안을 가득 채울 뿐이었어요. 술만 드시는 어머니는 하루하루 말라가기 시작하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제게 남은 건 이제 어머니뿐인데 어머니마저도 제 곁을 떠날까봐 많이 무서웠죠. 아버지는
이렇게 가정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어 놓고 집을 나갔으면 잘 살기라도 하던지 어떻게 부고 소식으로 저희에게 찾아올 수 있을까요? 언젠간 다시 돌아오겠지. 언젠간 예전처럼 살 수 있겠지 하는 제 기대를 완전히 밟아버리고 싸늘해진 몸으로 저희 앞에 돌아오는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죠. 어머니는 핏기 없는 아버지를 보며 마누라 자식 버리더니 잘 됐다고 꼴 좋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시다가 결국 눈물을 보이시고 말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아버지의 사망 원인은 혈액암이었어요. 혈액암은 지금도 완치하기 까다로운 병인데 지금보다 의학 기술이 떨어지는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아마 저희가 아버지께서 병에 걸린 걸 알았더라도 약으로 생명을 연장시킬 방법뿐이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가족을 버린 아버지가 미울 만도 한데 장례식을 다 챙기더라고요. 저 같았으면 괘씸해서 모르는 사람인 양 못 본 척하고 지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절대 그랬으면 안 되는 행동이었는데 저는 어린 마음에 장례식을 다 마치고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투덜거렸어요. 가족 버리고 집 나간 사람 뭐가 이뻐서 바보같이 장례식까지 다 챙겨주는 거야? 엄마 진짜 자존심도 없어? 사람이 왜 이렇게 답답한 거야? 지석아, 아빠 너무 미워하지 마. 그래도 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잖아. 아빠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러셨을 거야. 사정? 무슨 사정? 얼마나 대단한 사정이길래 가족을 버려? 나는 사정이 있든 없든 우리 이렇게 만든 아빠 미워. 미워 죽겠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버지가 사정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하는 어머니가 너무 답답했어요. 더는 어머니 말이 듣고 싶지 않아 먼저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제가 방으로 들어간 뒤로 어머니는 아버지 사진을 보며 울고 술만 마셨어요.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만 한참 들리다가 누군가 저희 집 벨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차피 어머니는 오느라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나가서 확인했는데 평소 저희 부모님과 친했던 아버지 동네 친구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저희 집에 자주 오셨던 아저씨라 저와도 친한 사이였어요. 아저씨는 문 열자마자 저를 안아 올리고선 어머니부터 찾았고 제 손끝이 향하는 곳을 보더니 그러고 있을 줄 알았다는 듯 한숨을 쉬고 어머니께 다가가시더라고요. 저를 내려놓고 손에 들려있던 비닐봉지에서 치킨을 꺼내 어머니 앞에 내밀었어요. 아저씨는 억지로 어머니 손에 치킨을 들려주셨고 곧이어 제 손에도 치킨을 쥐어주셨어요. 저는 치킨을 맛있게 먹었고 어머니는 가만히 쥐고만 계셨어요. 아저씨는 전혀 먹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 어머니께 치킨 먹기 전까지 안 간다고 말하셨고 정말 안 나갈 요량으로 버티고 계시자 어머니는 한숨을 쉬더니 어쩔 수 없이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아저씨께서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어머니 많이 힘들 거라고 장남인 제가 어머니 좀 잘 보살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린 저한테 이런 부탁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요. 아저씨는 그 뒤로도 저녁 먹을 시간만 되면 저희 집에 오셨었어요. 아마도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을 저희 집으로 하시는 것 같았어요. 와서 늘 어머니와 저희 저녁을 챙겨주시고 어머니의 술 친구도 되어주셨죠. 그러다 아예 저희 집 옆으로 이사까지 오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셋이 많이 친했던 사이라 술만 마시는 어머니가 걱정되던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아저씨가 계속 어머니 상태를 확인해 주시는 덕분에 어머니는 술을 많이 줄이셨고 제가 학교가 없는 동안에 혼자서 밥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항상 저녁을 아저씨와 함께 먹어서 이젠 아저씨가 없으면 허전할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바로 옆집에 사시니까 저녁 먹고 늦게까지 저희 집에서 놀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저를 봐서라도 정신 차리고 새 출발하라는 조언도 잊지 않으셨죠. 어머니께서는 아저씨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라도 일을 해야겠다며 일을 다시 시작하셨고 아저씨는 늘 어머니와 제 옆에서 지치지 않게 응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없던 제겐 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던 분이셨죠. 항상 저희 집에 올 때 빈손으로 오신 적이 없으셨고 적은 돈이지만 제게 용돈을 주시곤 하셨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아버지가 필요한 순간이 찾아오면 언제나 아저씨께서 아버지 대신 나타나 주셨죠. 학생 때는 나쁜 일이 아니더라도 운동회라든지 진학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에 부모님께서 꼭 오셔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저는 어머니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학교에 올 수 없어서
늘 아저씨께 부탁을 했었어요. 어머니는 투잡, 어쩔 땐 쓰리잡까지 뛰어가면서 돈 벌기 위해 바쁘셨고, 아저씨는 회사를 다니셔서 잠깐 짬내서 저희 학교에 올 수 있으셨거든요. 처음에 어머니가 아닌 아저씨가 제 학부모로 학교에 왔을 땐 놀랐었어요. 아저씨도 놀란 제 얼굴을 보더니 웃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저씨가 와서 놀랐니? 지금 엄마가 바빠서 학교에 못 온대. 아저씨 보고 대신 가달래. 주혁이, 엄마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와서 싫은 건 아니지? 아니에요. 저는 아저씨가 와서 더 좋아요. 그럼 오늘 아저씨가 제 아빠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저씨가 계속 아빠 해주면 좋겠는데. 주혁이 아빠는 따로 있는데 내가 아빠를 해서 쓰나? 이렇게 아빠가 필요한 순간에 아저씨가 와주면 되지. 그래도 아저씨랑 아빠는 다른 거잖아요. 제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제 아빠 해주시면 안 돼요? 내가 계속 학교에 와주겠다니까 그러네. 하늘에 계신 아빠가 슬퍼하시겠다. 저 아빠 없어요. 아빠가 먼저 저희 버렸어요. 바람 피고 간 사람은 저희 아빠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못 써. 네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게 되면 분명 이 순간은 후회할 거야. 지금부터라도 후회할 일 만들지 마. 알겠지? 제가 뭘 모른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아저씨 말이니까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아저씨는 어딘가 모르게 씁쓸한 웃음을 지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그리고 제게 했던 말처럼 학교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아저씨가 와주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없었어도 아저씨 덕분에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껴보지 못했었어요. 제가 대학을 가던 순간에도 취업을 하던 순간에도 저희 어머니보다 더 기뻐해 주신 분이 아저씨였어요. 아저씨는 용돈뿐만 아니라 대학 등록금까지 내주시면서 저를 거의 키우다시피 하셨었죠. 그래서 취업을 하면 아저씨도 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효도를 하리라 마음먹었었어요. 늘 아저씨께 받기만 하던 저희라 표현은 잘 못해도 항상 가슴속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렇게 어른이 되어 취업을 하고 드디어 아저씨께 보답할 수 있는 날이 왔다는 생각에 정말 좋았어요. 저는 이제 성인이 되어 독립해서 홀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어머니 옆에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족보단 불편할 거라는 생각에 종종 어머니 집에 놀러 가곤 했었어요. 여느 때처럼 어머니와 아저씨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사들고 어머니를 찾아뵈러 갔었죠. 그런데 어머니 집 앞에 도착하니 평소와 다르게 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문틈 사이로 어머니와 아저씨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진찬아, 이제 그만해도 돼. 이만하면 됐어. 이제 우리 아들도 성인이잖아. 그만큼 했으면 된 거야. 네 잘못 아니라고 했잖아. 어떻게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그날 부탁만 들어주지만 않았어도, 아니, 그 안에 내용물이 뭐가 들었는지 확인만 했었어도 이렇게 수혁이 혼자 쓸쓸히 갔을 일은 없었을 거야. 어차피 고치기 힘든 병이었다며, 말기였다며. 만일 네가 알았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 죽는 날을 조금만 늦추는 것 말고는 달라질 게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내가 옛날에 형편이 어려워서 수혁이한테 빌린 돈이 있었어. 부탁만 들어주면 그 돈은 받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내가 진짜 미친놈이야. 남편이 선택한 거야. 우리가 뭘 어쩌겠어. 나도 장례식 가서 신우한테 듣고 알았어. 그때 그 사진 속에 있던 여자도 신우였다더라. 남동생이 하도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더라고. 알고 보니 저희 아버지가 도망갔던 그날 아버지 불륜 증거가 들어있는 서류 봉투를 집 앞에 두고 간 건 저희 부모님의 동네 친구이자 저에겐 아버지와 같았던 아저씨였어요. 아버지께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시고 저희가 슬퍼하지 않게 정을 떼놓으시려고 일부러 고모와 불륜인 척 짜고 사진을 찍은 것이었죠. 그리고 그 사진이 든 서류 봉투를 아저씨께 건넨 것도 아버지셨어요. 아저씨는 당시 아버지에게 빌린 돈이 조금 있었고 형편이 어려워서 조금씩 갚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서류 봉투만 집 앞에 놔둬주면 남은 빚들을 안 갚아도 된다고 하니 빚을 지은 아저씨 입장에서는 저거만 두고 오면 되니까 당연히 솔깃한 제안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 이야기도 안 하고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했다더라고요. 정말 부탁받은 대로 집 앞에 서류 봉투만 두고 가고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몰랐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기 이틀 전에 어머니가 걱정되어 결국 아저씨를 불러서 사실대로 말해줬고 아저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한 짓이 어떤 짓이었는지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아저씨는 아버지를 대신해 본인이 저희 어머니와 저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어머니도 아저씨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이렇게 해야 아저씨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것 같아서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있으셨던 거예요. 제가 사춘기 시절이었을 때 사실을 아는 것보다는 그나마 성인이 됐을 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며 아저씨가 했던 행동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든 거죠. 하지만 아들 입장에서 솔직하게 아저씨께 실망을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제가 그동안 가정 파탄낸 주범이라며 아버지를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미워했는데요.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순간에도 저는 굳이 바람 펴서 가족 버린 사람 뭐가 이쁘다고 장례식까지 다 해주냐며 돌아가신 아버지와 장례식을 지킨 어머니께 막말도 했었으니까요. 아저씨가 아버지 부탁을 거절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았다고 다 아저씨 탓이라며 핑계댔던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더 이상 제 곁에 없으시니 원망해봤자 늦은 거죠. 그리고 아저씨께서 늘 아버지를 대신해온 노력을 알기에 모질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아저씨도 그동안 저희 보면서 아버지가 떠올랐을 텐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는 아저씨도 참 불쌍하고 당시의 아저씨 입장을 생각해보면 빚진 입장에서 뭘 못하겠어요. 아저씨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 상황을 인정하기로 한 거예요. 지금까지 저와 어머니 곁에서 남편과 아버지 노릇을 해온 노력들은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아직도 아저씨가 아버지 같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께서는 간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줄곧 입에 술을 달고 사셨으니 간에 탈이 안 나면 이상한 거죠. 간 이식밖에 답이 없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간을 드리려고 해도 어머니는 받을 생각을 하지 않으셨죠. 저와 어머니께서 간 이식으로 한참 다투고 있을 때 간 기증자가 나타난 거예요. 어머니는 간 기증자가 전 줄 알고 제 등짝을 때렸고 놀란 간호사는 아드님 아니라고 다른 기증자가 나타난 거라고 저희 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간호사 말을 듣고는 어머니께서 멋쩍은 미소를 지으면서 머리를 긁적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과일을 들고 뒤이어 들어온 아저씨는 간 기증자 소식을 듣고 좋아했어요. 간 기증자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빨리 나타날 줄은 몰랐는데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수술은 빨리 해야 되고 우리 간은 안 받겠다고 난리치는 통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내가 너네 간 안 받겠다고 난리쳐서 다행이지. 이렇게 금방 기증자 나타났는데 굳이 왜 너네 간을 받아? 너네라도 튼튼한 간으로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래, 우리 간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 네 덕분에 건강하게 살겠어 아주. 얼른 수술받고 괜찮아져야 될 텐데. 수술하고 나서는 술 먹지 마. 알겠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나 이제부터 술 아예 입에도 안 댈 거야. 우리 아들 결혼하는 거 보고 죽어야 되니까. 이제부터라도 간 건강 열심히 챙겨야지. 맞다. 너 수술하는 동안 나는 옆에 못 있어주겠네. 급하게 출장이 잡혀서 일주일간은 못 올 거야. 보고 싶다고 울고 있지 말고. 보고 싶긴 누가 보고 싶어. 하도 붙어 있어서 이젠 반갑지도 않아. 내가 재혼을 못한 게 너 때문인 것 같아. 너만 없었어도 내가 잘난 남자 만나서 재혼했을 텐데. 어머니는 기증자 생겼다는 기쁨에 아픈 것도 잊으셨는지 이내 아저씨와 장난을 치기 시작하셨어요. 아저씨는 늘 심각한 일에도 저희 걱정을 덜어주시려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곤 했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가벼워져서 해결책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었고 별거 아닌 일처럼 느껴졌어요. 매사에 걱정이 많은 어머니와 제게는 그런 아저씨의 존재가 많이 컸죠. 어머니의 수술날 말씀처럼 출장에 갔는지
아저씨께서 보이지가 않았어요. 저희 얼굴은 안 봐도 전화는 바로바로 받으셨던 분인데 전날부터 전화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어머니를 먼저 수술실로 보내고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했는데 여전히 안 받으셔서 일을 하느라 안 받는 건가 싶은 생각에 신호음만 가는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앞을 봤는데 어머니께 간을 기증한 사람으로 보이는 환자가 뒤이어 수술실로 들어가려고 준비 중이더라고요. 저는 무심결에 침대 위에 환자 얼굴을 쳐다보게 됐는데 굉장히 낯익은 얼굴이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저를 발견하고 살짝 미소를 띈 그 환자는 저희에게 출장을 간다고 했던 아저씨였고 제가 무어라 말을 꺼내기도 전에 수술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간을 안 받겠다고 난리치는 어머니 몰래 아저씨께서 간 검사를 받고 익명으로 간 이식을 해주신 거죠. 아저씨는 아버지께 진빚을 갚기 위해 저희 옆에 붙어 계셨지만 저희를 향한 마음은 자신의 간까지 망설임 없이 내어줄 만큼 진심이셨어요. 다행히 두 분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복도 빠르고 좋았어요. 어머니께서는 나중에 아저씨께서 간을 기증해 주신 걸 알고서는 간호사에게 간을 다시 꺼내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고 아저씨는 기가 찬다는 표정으로 보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데 어머니도 혼자시고 아저씨도 결혼을 안 하셔서 혼자라 남은 인생 두 분이서 이렇게 장난도 쳐가면서 같이 지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진심 반 농담 반 담아서 같이 살면 안 되냐고 여쭤봤어요. 두 분은 언제 봐도 사이가 참 좋아. 맨날 저렇게 싸울 것처럼 장난은 치는데 안 싸우잖아. 이참에 둘이 같이 사는 거 어때요? 어차피 아저씨 우리 엄마 집에 퇴근하잖아요. 차라리 욕을 해 이거사.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내가 매번 얘 저녁상 차리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같이 살면 아침도 차려줘야 하잖아. 너도 아침 먹잖아. 거기에 숟가락만 하나 더 얹어주면 되겠구먼. 누가 보면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차려주는 줄 알겠어. 아저씨도 괜찮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살림 합쳐요. 둘 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혼자보단 둘이 낫지. 안 그래요? 제 말에 아저씨는 싫은 눈치가 아니셨지만 어머니는 조금 고민이 되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푸시해줬고 어머니께서는 골똘히 생각해 보시더니 아저씨랑 살면 심심해할 것 같진 않다고 하시면서 괜찮은 반응을 보이셨어요. 저는 어머니 생각이 바뀌기 전에 얼른 몰아붙여야겠다는 생각에 그 뒤로는 두 분 혼인신고를 재촉했고 결국 제 성화에 혼인신고를 하시고 살림을 합치셨어요. 제 예상대로 두 분은 티격태격하시면서도 재미나게 사시더라고요. 고향 친구라서 그런가 말도 잘 통하시는 게 진작에 잘되게 밀어드릴 걸 그랬다고 조금 후회했어요. 이제라도 쓸쓸하지 않게 남은 인생 지금처럼 싸우지 않고 재미나게 보내셨으면 했죠. 이제 어머니 옆에는 아저씨가 계시니 저도 안심하고 장가를 가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와 인사를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고 처가댁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얼른 상견례 잡자고 하는 통에 상견례까지 속전속결로 끝냈어요. 하지만 여자친구가 인사를 드렸을 때도 상견례 때도 아저씨께서는 같이 오시지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제 친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자리에 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저는 계속 그것이 신경 쓰였고 고민을 하다가 청첩장을 들고 아저씨께 다가갔어요. 아저씨, 저 청첩장 나왔어요. 제 결혼식에 와주실 거죠? 저는 아저씨께서 저희 어머니 옆에서 제 결혼식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여가, 내가 감히 네 엄마 옆에 있어도 될지 모르겠어. 특히나 결혼식같이 좋은 날은 더더욱 말이다.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두 분 이제 부부잖아요. 부부는 같이 있어야죠. 제 결혼식 때 꼭 두 분 나란히 앉아 계셨으면 해요. 제 부탁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감히 너한테 아버지라고 불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구나. 너도 알잖아. 내가 너네 가족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말이야. 저희는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이고 다 잊은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제 과거는 그만 잊으세요. 그만큼 아프셨으면 됐죠.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이렇게 잘 커줘서 너무 고맙다.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자 아저씨는 두 눈이 커지더니 이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사시는 것 같은 아저씨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행복해져도 된다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죠. 아저씨는 제 손을 잡고 연신 용서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청첩장에 제 아버지 부분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보고 울면서 손으로 매만지셨어요. 아저씨는 믿기지 않는지 한동안 청첩장에서 눈을 떼지 못하셨어요. 저는 아직 대답 못 들었다고 결혼식에 어머니 옆에 계셔달라고 다시 한번 말했죠. 아저씨는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고맙다고, 그리고 항상 어머니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다며 어색하지만 아저씨를 살짝 안아주었어요. 아저씨도 자신이 더 고맙다며 제 등을 두드려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같이 갈 곳이 있다고 일어서시는 거예요. 얼떨떨한 기분으로 아저씨를 따라 도착한 곳은 납골 땅이었어요. 여긴 무슨 일로 왔나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친아버지께서 바람나 도망간 줄만 알고 한 번도 오지 않았었어요. 처음으로 아버지의 유골함과 마주하니 괜시리 미안해지더라고요. 아저씨는 유골함을 보시며 담담하게 제 결혼 소식을 전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결혼식에 아버지 자리가 공석이면 안 되니 그날만 자신이 아버지 하겠다고 하시면서요. 자격 없는 거 알지만 한 번만 하겠다고 허락받으러 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를 앞으로 세우시면서 그동안 못했던 말 하고 나오라고 하시면서 먼저 자리를 뜨셨어요. 아마도 저를 여기로 데리고 온 것은 본인 때문에 친아버지를 등진 저를 위한 배려였던 것 같아요. 허락받으러 왔다는 핑계 삼아 저와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려고요. 저는 처음엔 진짜 듣고 계실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시작할까 하다가 아버지께 미안한 감정밖에 들지 않아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었어요. 그동안 오해했었다고, 찾아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엄마는 잘 지내고 있다면서 그간 있었던 일을 빼먹을까 싶어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저희 걱정하지 말라고 아저씨께서 잘 챙겨주시고 있다고 했죠. 말하면 할수록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는 것이 정말 아버지께서 제 말을 듣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계속 미안한 마음이 응어리져 있었는데 이렇게 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니 속이 시원해졌어요. 저는 납골 땅에서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는 아저씨께 일부러 데리고 오신 거 안다고 감사하다고 했어요. 아저씨는 살짝 웃으시면서 자기 마음 알았으면 앞으로는 아버지 납골 땅에 자주 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친아버지랑 화해시켜 주셔서 감사하다고, 아저씨 말처럼 앞으로는 자주 오겠다고 다짐했어요. 지금도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시간 날 때마다 아버지 납골 땅에 자주 가요.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서 며느리라고 소개시켜 준 적도 있고요. 아직 살아계셔서 제 결혼식을 보신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싶어요. 아마도 지금 아저씨처럼 매일 청첩장만 보면서 입이 귀에 걸려 있으실 텐데 말이에요. 저는 어머니와 아저씨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 둘을 아버지께서 일부러 이어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도 여자친구와 결혼하면 어머니와 아저씨처럼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저의 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늘 건강하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빌고 또 빌겠습니다.